진짜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가요.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서 내 의도에 뭐 어떤 나온 게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옷도 제대로 못 입거나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바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지구대로 쫓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물론 그런 경우도 무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근데 이것저것 재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통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합의하에 성관계 하고 나서도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담궈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그 이후에 남자의 행동이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랬을 때 그 분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무고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짜 그렇게 고소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피해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나중 가보니까 이 남자는 여자친구도 있고 다른 여자랑도 또 다음날 또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어. 그러면 분명히 전날은 합의하에 했던 거니까 그걸로 고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갖고 놀았다 라고 하면서 그 분노 감정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지연된 고소 동기 혹은 지연된 고소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를 따로 잡아서 그 내용을 막 써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사건이 발생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이다, 뭐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라 이런 판례들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사건이 발생하고 나는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했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어서 그냥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서야 한다, 이런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웠었던 변명인데 지금은 다 받아들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소 지연에 대한 동기가 요즘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변호인은 너무 특별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주장은 하지만 요즘에는 크게 주장하지 않는 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주장을 한다고 해도 검사나 경찰이나 잘 받아들여 주진 않아. 예전만큼 주장을 세게 하진 않죠. 그 부분은 버려진 변론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사례는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저희 후배 변호사들한테나 저희 회사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얘기하는 사례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무고죄를 잡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은, 이 친구가 경기도의 모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성인데 어느 날 남성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왔거든요. 상담을 보고 나서 이렇게 여자애가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경찰서 사진도 보내고, 나 이거 합의금 몇 시까지 안 주면은 나 고소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합의금을 막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해서 왔었어요, 상담을.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고 다 하고, 그 다음에 CCTV도 있길래 가져와서 싹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이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부재소 합의란 말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를 단어인데 부재소 합의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합의를 우리가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데, 민사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데 형사에서는 잘 쓰지 않고, 실제로 민사든 형사든 부재소 합의란 말은 계약서에는 써도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말로는 잘 안 하고 보통 서면으로 쓰는 표현인 거지. 근데 그 표현이 너무나도 이 여자한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내가 이 단어 어디 봤는데? 해서 저도 예전 기록과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비슷한 사건이 이제 확인이 됐고, 이거 봐라?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 메시지 내용을 다행히 제가 다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완전히 메시지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90% 이상. 그러니까 당사자인 남자만 바뀌었던 거지. 야, 이거 문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흔히 말하는 성범죄를 좀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님들에게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다 연락을 취해봤어요. 어쨌든 변호사들이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찾아봤더니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이제 다 받아봤는데 똑같아요, 메시지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실제로 그 사람하고 합의했던, 그 여자랑 합의했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공갈 협박을 한번 고소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기를 실제로 그 여자가 무고했다는지 사실이 거기서 밝혀졌고, 그 여성분은 이제 바로 이제 구속이 됐었죠.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사례기도 하고 특이했었던 사례기는 한 것 같아요. 피해자는 아마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사자로 저를 선임해가지고 진행했었던 분이 8분 계셨었어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면, 이 여성분이 술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요. 좋은 와인바나 이런 곳에서 만나고, 제가 채팅 어플을 정확히 뭐
뭐라고 지칭은 못 하겠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다 쓰는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 관련된 어플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의 어플이거든. 근데 거기서 친해진 사람과 조금 이제 호감이 생기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와인바 같은 곳을 가가지고 분위기 좋게 쫙 만나다가 거기서 성적인 얘기를 노골적으로 계속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했을 때 2차 자리로 보통 이제 모텔에서 술을 마시도록 좀 유도를 하고 모텔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 모텔에 CCTV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 취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돈벌이를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이게 무고라는 게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 그 인터넷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누구를 성범죄를 했대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부분의 댓글들이 남자를 욕하는 댓글들이 태반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신도를 안 했다. 아니면 어떤 학원 선생님이 아이와 성관계를 했다. 아니면은 어떤 인플루언서가 여성 시청자랑 뭘 했다. 이런 얘기. 물론 상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다 덮어놓고 막 이제 욕설을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여자가 어쨌거나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기는 해요. 벌써. 우리는 남성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여성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기사가 써놓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가해자일 거야. 혹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을 거야 라고 우리들도 선입견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무혐의였대 무죄라고 했대 라고 나오면 그제서부터는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연예인분 중에서 한 분 계시잖아요. 무죄는 큰 죄다 라고 하셨던 그분도 처음 기사가 떴을 때는 그 연예인에 대한 욕설 기사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결국 무고라고 밝혀졌고 구속되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TV도 나올 수 있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중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거는 사실 본인들도 혹시 선입견에 쌓여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합의하에 성관계 후에 고소하는 여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면 너무 다양해서 사실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성이 성관계 이후에 범죄가 터지면요 진짜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가요.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서 내 후에 뭐 어떤 나온 게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옷도 제대로 못 입거나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바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지구대로 쫓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물론 그런 경우도 무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근데 이것저것 재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날에 그 남성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남성이 자신을 케어하지 않고 갔어? 그게 열받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있다가 갑자기 고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고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도 보기도 했고 블로그나 뭐 이런 글 보다 보면은 뭐 녹음을 해라 녹음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 사례 말씀드릴게요. K모라는 분이 의뢰인이었었고 실제로 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직전서부터 녹음 파일을 켠 상태로 성관계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느낄지 모르겠지만 성관계 하시면서 막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거나 뭐 한 게 있어요. 뭐 잘은 안 할걸요. 막 한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좋아? 뭐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화를 막 주도적으로 이끈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보통 신음소리만 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딱 그랬어요. 녹음기를 켰는데 동의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이 사람이 말로 마냥 여자애가 손짓하고 다리 벌리고 뭐 이러고 있는 모습만 했으니까 녹음은 하나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신음소리만 나왔어. 여자는 난 이거 기억 안 난다. 오히려 검사와 판사 측에서는 네가 처음부터 술 취한 여성을 강간할 목적이었는데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녹음을 한 게 죄질이 더 안 좋다라고 해서 일반 사건보다 형을 좀 더 높이 선고를 하려고 했었던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속이 되셔서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서 선임을 해서 진행했었던 사건인데 근데 녹음이 만사 형통으로 그냥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녹음했다는 게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보는 판사님들도 계세요. 너 의도적으로 지금 녹음까지 이렇게 폈던 거지. 만약에 녹음을 하실 거면요 대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동의 여부를 받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나 진짜 해도 돼? 너 나 정말 마음에 들어? 뭐 아니면은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뭐 콘돔 끼고 할까 말까? 그러니까 뭐든 여자의 목소리가 동의하에 했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으면은 그냥 그 전체를 녹음했다고 해서 뭔가 되지는 잘 안 와요. 있죠. 처음부터
아예 녹음기를 켜놓고 막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모텔을 들어가는데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여성이 말하는 경우가 아마 없을걸요, 잘? 물론 자주 간 연인들이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뭐 시켜 먹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원나잇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사이는 아니야. 그러면은 대부분은 여자는 남자 뒤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졸졸졸 따라가고 있다가 방 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뭐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죠. 만약 녹음을 할 거면 샤워할 때 네가 먼저 할래? 그럼 내가 먼저 할게.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뭐 신음과 뭐 이 정도만 담겨 있다, 여자 목소리가 잘 안 담겨 있다, 혹은 여자 목소리가 좀 취해 보인다, 그럼 오히려 제출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꼭 변호사님하고 좀 판단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이건 취했나? 라고 생각하는 수준과 법조인들이 취했나?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일단은 혀가 꼬이거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 사람 하나도 안 취했어요, 저랑 대화 잘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 뭐 그냥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정도만, 그러니까 발음이 좀 뭉개진다라고 해도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여자 이때 취해 있었네, 블랙아웃 상태였던 거잖아 라고 판단하시는 분명히 수사기관이나 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판단, 이걸 제출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변호인하고 상의를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성관계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 중간간이 거의 100% 인정이 됩니다. 남성분들한테 팁 하나만 드릴게요. 제발 아무 생각 없이 기억 안 한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피해자랑 가해자랑 있는데, 피해자는 고소를 했다고 하면은 자신은 이러이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사실관계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팬티 벗겨져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더라, 난 저 남자한테 호감 하나도 없었는데 성관계 한 것 같더라, 이게 중간간 고소가 돼요. 근데 남자도 똑같이 나는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나도 옷 벗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변론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진술로 그냥 인정돼서 유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요, 아무리 블랙아웃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첫날은 술 깨고 나서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들어오고 해장국도 먹고 하다 보면은 어제 맞아, 내가 걔한테 전화했었는데 내가 걔한테 왜 전화했었지? 찾아보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일 터졌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억 안 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봐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변호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위에 올라와서 했었어요, 성비를 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에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하면은 너 왜 진술 꾸며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일단은요, 변호사님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첫 번째 본인이 할 수 있는 건요,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진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 사과를 하면 고소 안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내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사과는 최대한 조심히 해라. 본인이 범죄 저질렀다 그럼 사과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절대 사과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최대한 밀접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변호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뭔지, 혹은 내가 직접 못한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빨리 분류를 해서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찰에서 전화가 오거나 경찰에서 조사가 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해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사실 변호인을 먼저 빨리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CCTV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텔을 갔었으면 모텔 CCTV, 뭐 어떤 주차장이면 주차장 CCTV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녹음 파일 중에서 통화 녹음으로 상대방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남아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 같으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처럼 막 되게 강화된 시점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막 줬어요. 오면은 주고 뭐 변호사 사무실 왔습니다 라고 다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왔다라고 해도 안 줘요. 잘 줬다가 그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자신을 고소하면 자기 처벌받는 걸로 교육을 받았다. 사실 실제로 CCTV를 설치한 사람들 같은 경우 교육을 일부 받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에 처벌받는다는 교육을 구청이나 뭐 관청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최대한 빨리, 이게 모텔이든 어디든 CCTV 저장 기간이 진짜 짧은 곳은 3일, 4일밖에 안 되고 정말 길어도 한 달이 안 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은 2주에서 3주밖에 안 되거든. 그 전에 빨리 와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증거보전 신청서나 명령서를 가지고 오면은 그때는 줘요. 그렇게 빨리 확보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죠.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거고, 그러면은 허가에 대한 결정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보여주시면은 그때는 다 주세요. 법원에서 허가를 한 거니까 나 주겠다. 왜냐면 자기네들 이제 완전히 면책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날 당일
3일 혹은 2, 3일 내로 무조건 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재판부에서 바로 보완 명령도 그냥 서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전화를 해요.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좀 특정해 줄 수 있냐? 아니면은 이 사건이 이 부분이 맞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로 정리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서 개인이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초반이면 극초반일수록 제가 오해를 사지 않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은 정말 빨리 선임을 했을 때 좋았던 게 사건 당일날 피해자가 자기가 중간간 당했다라고 고소를 했었고 사당역 근처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그 모텔에서 여성이 자기가 중간간을 당했다라고 하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남성분을 피의자로 바로 체포를 해갔었어요. 근데 남성분은 저희 사무실에 우연히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봤는데 남자 진술을 보니까 여자애가 냉장고 문을 지가 열어서 음료수도 다 마시고 했는데 얘가 뭘 만취했다는 거냐, 나 그거 너무 억울하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저희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게 그 모텔에 그 방을 저희가 숙소로 바로 빌렸어요. 한 이틀 정도를. 바로 다음날도 아니고 그날 바로 새벽에 가가지고 청소하기 전에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혹시 증거를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모텔 주인을 증인으로 세운 상태에서 저희가 그 본인 말씀하셨던 냉장고 있잖아요. 그 지문을 저희가 감식을 해봤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해봤더니 뭔가 지문이 나왔어. 근데 저희가 그 지문이 피해자 지문인지는 저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 지문 나온 거를 정리를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에 이게 피해자 진술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게 피해자 지문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수사기관에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실제 피해자 지문인 게 일치한 게 확인이 돼서 아 그럼 남자 진술이 맞네 해서 무혐의가 나왔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빠르면 빠를수록 본인이 말실수할 가능성도 적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생각보다 대폭 늘어나요. 잠깐 얘기하면 이 과장님은 그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꺼낼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까지 갔고 구속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한 번 꼬인 진술은 바꿀 수가 없어서 변호인들이 무조건 빨리 해달라, 빨리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성분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여자의 가슴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돌아서며 왜 또 하고 싶어? 라고 하고 를 만지다가 이렇게 성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면밀히 살펴보면 준강제추행의 유죄는 가능해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 왜? 성관계는 합의한 게 맞는데 아까 처음에 가슴 만졌을 때 뭐라고 했죠?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슴 만졌다고 했잖아요. 동의받지 않은 추행행위거든. 그 부분을 떼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리고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술을 잘 정리하고 가셔라, 제발.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연속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을 제가 다퉈왔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지금은 하나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는데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진술했던 게 아니 사람이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이어나가면 그 하나를 연관성 있게 봐야 되는 거고 어느 부분은 딱 잘라서 요건 유죄고 요건 무죄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아까 성공 사례라고 했던 재판부는 맞아 네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무죄를 해주셨고요. 근데 다른 재판부 같은 경우 물론 다른 특수 사정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중강제추행으로 보는 게 맞아라고 하고 그것만 떼서 유죄를 선고했었던 사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특수 사정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처음부터 그렇게 오해될 만한 얘기는 처음부터 정리 좀 하고 들어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나 장난으로 같이 여행 가가지고 전날 잠자리를 하되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만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겁을 먹긴 하겠지. 근데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 성관계를 했고 다음날 아침에도 성관계를 했었던 사이인데 그 중간에 잠결에 만졌던 걸 유죄로 봐야 되냐라는 사례가 있었어요. 한번. 왜냐면 전날 성관계하고 내가 동의한 게 맞아. 그리고 깨고 나서 성관계하고도 동의한 게 맞아. 근데 내가 잠잘 때 나 만지라고 한 적 없는데? 라고 고소를 했던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왜? 전날과 이후의 성관계를 하나의 연속성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중간을 갑자기 떼내서 볼 수 없다. 묵시적으로 잠재적으로나마 그 여성분이 동의하에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죄를 받기 전까지 그 남성분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성범죄가 발생하면은 경찰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경찰들이 무조건 범죄자로 보지는 않기는 해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 사람들도. 다만 화성동탄 경찰서 사건이라고 한동안 인터넷에 유명했었던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먼저 진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요, 누군가의 진술을 듣는 순간 거기에 오염이 돼버려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여성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하면서 막 울어. 그럼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쌍하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여성에게 이런 행동을 한 남성이 나쁜 놈이다 라는 선입견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버려요. 선입견이 오염된 상태에서 그제서야 가해자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경찰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지만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들은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선입견에 쌓여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사람이라서 나오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AI는 그걸 무죄로 판단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례에서도 유무죄가 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구에서 판례가 나왔었을 때 손등을 만진 거를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손등을 만진 거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가 아니라고 해서 또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손등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손등을 만지게 된 경위,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해서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그냥 손등을 만져서 유무죄냐라는 판단만을 할 뿐인 거지, 그 재반 사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기가 좀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무리 빅데이터가 많이 누적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다 보고 빅데이터가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진술조사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건 아니고 판결문만 보는 거거든요, 빅데이터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오류가 섞인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안 당하려면요, 다음날 아침에 여자를 케어해주라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특히 원나잇한 중간간 사건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 동일합니다. 성관계 끝나고 그 친구와 같이 해장국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을 법한데, 거의 90% 이상이 성관계가 끝나고 남자가 일단 자기 욕구가 다 풀었으니까 그냥 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자 자고 있으니까 자기는 뭐 출근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자고 있네?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켰다라는 생각이 딱 순간 들어버리면 이제 그 분노 감정과 함께 이제 고소를 하죠. 제발 성관계 끝나고, 우리가 전희 후희라고 하잖아요. 제발 후희 이후에까지도 참 신경을 써달라.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변호사고 아무리 좋은 로펌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많은 변호사님들이 몇몇의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뭐 얘기를 해봐라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분을 찾아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범죄를 진짜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몇 가지만 물어보면 바로 나오거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가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세요. 이유는 변호사님들은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형사 전문이니까 뭐 난 성범죄도 할 수 있고 음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도 성범죄 전문이다 라고 선임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 사건이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한번 깨봅시다, 아니면은 모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봅시다, 이 정도면 양반이야. 진짜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만의 노하우다, 이걸 바로 가르쳐줄 수 없다, 선임하면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관 출신이야,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가 이러는 그 경찰이랑 내가 친해, 우리가 그 사건 많이 했어, 이러면서 내 노하우니까 그거는 선임하면 가르쳐줄게 라고 하는데 선임해도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노하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지 못하는 노하우는 사실상 노하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시는 변호사님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좀 실력이죠. 없을 거예요. 저희는 수사를 과학 수사로 하면 변론도 과학 변론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는 마약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였을 때 어느 정도 취한다는 그 데이터를 정리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수사기관에서 진술 분석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툴을 쓴다든지를 계속해서 정리를 해놓고 다른 사무실에 하지 못하는 걸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고, 그 과정에서 한정 업체랑 제휴를 하면서 그쪽에서 기술을 저희가 수입을 해와서 이렇게 하면은 지문이 감식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지금 다른 사무실에서는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바에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무고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받을 고통도 너무 힘드실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무고로 고소한 그 여성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과 분노 감정도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좀 용기 안 잃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까지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사무실에 이 과장님이 있는 것처럼 정말 끝까지 싸우다 보면 결국에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모든 사실관계가 다 밝혀질 거야, 경찰한테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다 밝혀질 거야, 이거는 손 놓은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내 변론을 완성시킬 수 있을 때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고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피해자들한테 그래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그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는 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발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성범죄는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오히려 좀 더 줄어든다는 느낌도 있기는 하고요. 예전에 내가 했었던 행동이 이게 추행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다 라는 내용을 몰랐을 때는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범죄야라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성범죄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이건 사법 영감을 제가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그게 실무적인 느낌상은 점점점 좀 줄어드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성범죄가 너무 작은 부분까지도 다 성범죄라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서. 정말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거는 그때 미투 운동이 터지고 나서는, 그게 언제죠? 2019년? 하여튼 2020년 그 사이였던 것 같고, 시기가 한 번씩 있어요. 그 시점에는 이제 중간간 강제추행 사건이 엄청나게 미투로 쫙 터져왔었고, 그러다 2022년쯤에 이제 조주빈 뭐 이런 애들이 발생하면서부터는 또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또 우르르 들어왔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 여름에 서울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또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이 우르르 터지고, 그러니까 그게 시기를 타는 것도 있어요. 물론 범죄가 원래 계속해서 발생한 건 맞는데, 이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지 범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는 이제 원나잇 하는 경우들은 클럽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헌팅 포차 같은 곳에서 성관계를 했다가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었는데, 요 근래는 뭐 그거는 뭐 전통의 강호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채팅 어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개팅 어플을 만났는데 그 여성분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졌어, 그 여자애가 나랑 성적 취향도 잘 맞는 것 같아, 그 성관계를 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무고로 당한다든지, 아니면 트위터로 만났거나 인스타그램으로 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원나잇을 했는데 고소를 당한다든지, 요즘에는 약간 그렇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룻밤 만났는데 무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아있다고 해도 그 채팅 내에서 오늘 우리 성관계를 할까? 이런 얘기는 보통 안 하거든. 당신이 마음에 든다, 그럼 오늘 우리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할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게 곧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에 있었던 얘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여자는 그냥 만나가지고 좋은 만남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나를 술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관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 중간간 고소가 되는 거죠. 강간 같은 경우는 폭행과 협박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를 강간이라고 그래요. 물론 요즘에는 폭행과 협박을 되게 완화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중간간이라는 거는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은 그러면 강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입법이 비는데 이걸 어떻게 채우지? 라고 했을 때, 술에 취했거나 잠에 취했거나 약에 취해가지고 상대방이 폭행과 협박에 당해서 막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혹은 내 의사에 원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했을 때는 이것도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준강간이에요. 여기서 준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에 준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러니까 강간이 있고 강간에 준해서 처벌하는 거를 해서 준강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의 명,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강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강간인 거고, 중강간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없을 때 성관계를 하면 중강간이다. 예전에는 블랙아웃 상태를 변호사들이 되게 잘 활용을 했었어요. 블랙아웃 상태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내가 술에 취했는데 나는 기억이 아예 없는데 다음날 친구들이 너 그때 안 취한 것 같던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보신 적도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처럼 활동을 다 했는데 나는 기억이 아예 없어, 이걸 블랙아웃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합의하에 다 해놓고 나서도 지가 기억이 없는 거는 이거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죄를 해달라라고 해서 블랙아웃으로 무죄가 나온 판례 군이 있을 정도로 이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에 넘어가면서부터 블랙아웃 상태를 무죄 근거로 쓰지는 잘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주장도 뭐 정말 예외적으로는 하긴 하지만 막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정리하자면 술 취한 여자 건들지 마. 이게 딱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녀사냥이나 이런 거 봐도 여자가 남자 꼬실 때도 약간 술 취한 척 한다고 하잖아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자신의 성욕을 얘기하는 게 요즘에 TV에서 좀 막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 보면 아줌마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거의 앞둔 약간 충분하게 성숙된 여성분들에 한해서만 농담처럼 하거나 성인 방송에서나 좀 그렇게 하지, 아직까지도 젊은 20대에서 흔히 말하는 28까지 나오는 그 연령대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방송에서 나오는 말고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되게 보수적인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 성관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제정신인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하는 게 부끄러워. 그러니까 술을 좀 마시게 되고 취한 척도 하고, 이게 아예 대놓고 있잖아요. 술 취한 척 해가지고 좀 꼬신다라는 내용이 농담처럼 하잖아요. 그런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런 걸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술에 취한 정도가 그냥 기분 좋게 약간 요 정도면은 그건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으로 볼 수는 없고,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로 봐야지 중간간으로 인정할 거야, 준강제추행을 인정할 거야 라고 하죠. 여자들 블랙아웃 상태라는 얘기도 안 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만 얘기하지. 그때가 진짜 변호사로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뛰어요. 왜냐면 기억 안 난다는 애의 진술을 가지고 어떻게 일관성을 다투고 사실관계를 다투겠어요. 쟤는 기억이 안 난다는데. 모순을 다툴 수 있어야지 무죄가 나온다며. 근데 쟤는 기억 안 난다는 거 말고는 지금 다툴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중간간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해자인 남성의 진술에 더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가해자 남성 진술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조사 그냥 막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오히려 유죄율을 높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다투겠다라는 얘기만 하지 가해자 진술을 정리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리허설을 해주거나 뭐 조사 연습을 해준다는 사무실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싹 다 잡아주고 정리를 해줘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뭐 이런 질문 나오면은 뭐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피하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질문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안 좋게만 볼 건 아니고요.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겠죠. 성범죄 고소가 늘어난다는 게 여성의 인권이 그만큼 신장이 됐고, 여성이 자신이 당했었던 피해가 진짜 이게 범죄구나, 내 권리를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늘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고의 한정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보상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무고를 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친구들의 대부분이 희한하게도 특정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상황이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생각보다 무고를 많이 하는 걸 보면 그런 거 아닐까라고 귀납적으로 추론할 뿐인 거죠. 저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이나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나와 버리니까. 이게 무고는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사유인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직업이 제대로 없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어려워.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은 쉽게 돈을 몇 천만 원 이상을 받거나 몇 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지? 무고라는 걸 하면 나는 처벌을 안 받는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대. 그러면 할 만한 게임 아닌가? 실제로 인터넷에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데 그냥 순수하게 화가 나서 하는 경우. 흔히 말해서 빡친 여성들이. 무슨 얘기냐면 남성이 나를 먹고 버렸어. 먹보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도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먹보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같이 성관계를 했는데. 근데 불구하고 저 남성이 나랑 사귀어줄 것도 아니고 나랑 어떤 특별한 이성관계로서 호감을 느낀 것도 아닌데 그날 밤에 욕정을 풀기 위해서 나랑 성관계를 했어. 나를 마치 위기구처럼 썼어. 나 이게 너무 화가 나. 나 이건 처벌을 해야겠어 라고 해서 그 분노 감정 때문에 고소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극한 예로 딱 그거죠. 원나잇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남성하고 이제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딱 일어나고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고소를 안 했을 만한 여성들이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야, 이거 뭐지?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가지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CCTV를 확인을 하고 그 남성이 카드 긁었거나 뭐 돈을 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무고는 이것처럼 경제적인 이유와 순수하게 자신의 그 정서적인
심리적인 반감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 여성들이 자신의 자아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해지시고 권리의식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소를 하고 싶어 해요. 다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내가 겪어야 돼?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실제로 변호사님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고는 현실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 고소는 다 정리되고 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지요 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해요. 뭐 특정 변호사님이나 특정 사무실에서 우리가 무고하면서 그냥 바로 같이 고소합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한 행동인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무고가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대부분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무고가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한 범죄가 아니라서 그래요.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요, 피디님하고 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공간에는 저랑 피디님밖에 없었거든. 근데 제가 맛있는 이 마카롱을 먹으려고 뒀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누군가가 이걸 가져가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피디님이 아마도 이 마카롱을 가져간 것 같다, 아니면 제가 가져갔을 것 같다 라고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이 이걸 치운 거에 불과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저를 무고로 처벌할 수 있는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 말이 잘못된 실수로 이어진 허위의 사실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었거든. 나는 저 사람이 가져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갔다고 얘기했을 뿐인 거지. 그쵸? 흔히 말하는 오해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 술 취했을 때 한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나는 제가 내 엉덩이를 만진 줄 알았는데 제가 만진 게 제 가방이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오해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무고가 처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벌이 잘 안 돼요. 이 과장님 사건이나 제가 이제 무고를 직접 잡아내서 처벌했었던 사건들 전부 다 실제로 무고로 처벌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정말 대표적인 사례들이 무고로 처벌했다기보다는 오해 목적 위증이라든지 공갈 협박이라든지 다른 범죄명을 섞을 수밖에 없는 게, 무고가 그만큼 인정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고로 아까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정확히 CCTV에 있었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로 인정됐었던 사건인데, 우리 이 과장님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법정에서 진술을 막 위증을 한 거는 확실한데, 그럼 그때 당시에 진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고로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용한다라는 게 성범죄에서는 희한하게 안 지켜지는데 그렇게 무고에선 잘 지켜져요. 아마 그 영상에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을 때 이 과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이 과장님 의심했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녀가 둘이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술도 먹었겠다? 그러면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때는 저 역시도 선입견에 쌓인 거죠, 이미. 근데 이제 그 이후 사정들을 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지금도 이 과장님 못 믿는 게 아니라 농담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단 둘만이 알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이 과장님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여자가 너무 거짓말쟁이였으니까. 제가 믿는 거는 이 과장님을 믿는 게 맞지만, 판결문에 써 있는 내용은 이 과장을 믿는다가 아니고 그 여자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선입견이 모든 국민한테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도. 그 선입견이 강화돼서 성범죄가 생각보다 유죄가 잘 나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요, 경찰이나 검찰들은 무고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이거 어차피 수사 안 될 건데 뭐하러 고소하냐 라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해요. 사실은 잘 안 받아들여주고 잘 안 믿어요. 자기네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인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인지해서 수사할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 인지할 거리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자 말이 100% 무고다라고 입증할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네,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거나 재판으로 기소를 했을 때 이걸 유죄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없으면은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하기 싫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거 죽어라고 하면 뭐해, 어차피 질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잘 안 해요. 무고죄는 강화가 된 건 맞아요. 실제로 예전보다는 무고죄에 대해서 처벌이 세졌고 구형도 되게 세진 것도 사실이에요. 사회 전반에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들 쌓였고, 지금 이거를 반박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세졌다는 거지 입증이 쉬워졌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강화시킨다고 하면은 무고죄를 더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뭔가를 다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성범죄 천국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무고죄가 너무 쉬워지면은 또 성범죄가 늘어나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왜냐면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 나간 사람도 절대로 CCTV나 녹음기 밑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아요. 원래 성범죄는 되게 내밀한 영역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무고죄를 쉽게 만들어 처벌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강간죄가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면 상대 여성 무조건 처벌한다? 그럼 그거 무서워서라도 진짜 피해자들이 고소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까봐 무고죄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무고죄를 강화한다거나 이걸 쉽게 뭐 인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이 얘기 들으면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반대하고요. 오히려 그런 무고의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더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과학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수사를 다 받아들여서 수사를 확실히 해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안 만드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저 여자를 처벌하자? 이거는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수사는 하고 안 되면 그냥 무혐의하고 불송치하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건데 수사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문제는 있어요. 다만 그들도 변명할 거리가 있는 게 이걸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진짜 피해자들이 고소를 못 할 거야 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건 사실 있는 건 저도 이해는 해요. 그거 이해는 한다. 다만 그럴 거면 성범죄자들 마치 유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거는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보수적으로 갈 거면 유죄를 인정한 것도 보수적으로 해야지 그건 왜 이렇게 쉽게 하고 누구는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라고 항의를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말씀드린 게 그 포인트예요. 무고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사를 철저히 해주는 거 거기까지는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무혐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지금의 관례가 저는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죠. 바꾼 거는 사실 사건은 되게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게 사실이었었고 그때 이후로는 여성들이 이것도 성범죄였어 하고 고소를 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이 많다는 핑계로 추가적인 고소를 안 받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오해를 하실까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고소장 접수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상 너무 좀 설렁설렁 수사한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잖아 받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변호인이 무고죄를 고소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 변호를 할 때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A라는 부분, B라는 부분, C라는 부분, D라는 부분, E라는 부분을 막 다 정리해서 이거를 조사해달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찾아서 조사를 해주진 않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 수사관들이 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은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해서 갖다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작성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고소인한테 범죄 일람표 작성해가지고 자기한테 보내주면은 자기들이 보고 수정해서 쓰겠다. 심지어 그걸 PDF 파일로 보내드리면은 이거 수정 가능하게 원본 파일 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수사관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바빠서 그런 거다라고 좀 선회하겠습니다. 어렵죠. 흔히 말하는 부작위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명제가 있는 것처럼 내가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은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재반 사정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걸리는 건 피해자의 진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진술보다 훨씬 더 좀 신빙성이 있어 보여. 흔히 말하는 스토리 라인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가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패소할 가능성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많은 변호사님들이 자기네들 선임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초반부터 와서 선임하고 가세요 막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딱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고 이게 얼마나 입증하기가 힘든 사건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나 배임 횡령이나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자료는 많더라도 입증하기는 쉬워요. 여기서부터 여기 계좌로 넘어가는데 이 계좌는 우리가 어떻게 썼어? 그리고 자료만 보여주면은 그러네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농담처럼 기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여부도 다 입증을 해야 되거나 손가락인지 그게 인지 아니면 현지 뭔지 이거 입증을 하시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면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는 여자 진술만을 어떻게든 파회하려고 막 노력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작년에 피해자의 진술 그것만을 가지고 유죄를 하지 말라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와 뭐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판례가 그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 진술만 유죄가 인정되긴 하는데 피해자 진술을 보는 것처럼 남자 진술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면밀히 살펴봐라 라는 판례였거든요. 저는 그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남자 진술이 상식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 남자 진술도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누가 봐도 그럴만하네 라는 정도까지 나와야지 무혐의가 나오니까 본인 진술도 좀 잘 정리하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 요 근래 불송치 결정을 되게 많이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판단에는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판례를인지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보다 남자랑 여자가 딱 왔어. 누구 말이 진실이지? 자기네들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자 말보다 남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무혐의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 진술에 더 힘을 실었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달고 사시고요. 진짜 심각하신 분은 피해망상이나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는 아닌 광장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중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것들. 개인기피증 비슷한 건데 물론 다른 분류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는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살 많이 빠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오늘 오전에 재판을 받으셨던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8kg인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거식증처럼 계속 빠지는 것도 있으시고 진짜 심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모가 와요. 그래서 진짜 머리 구멍 막 뚫리시고 자기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저희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어요. 사실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막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고생을 했어 라는 식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전화가 오면은 본인이 그 위험성을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한테 해하지 않을 거야,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너무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던 게 맞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에서 전화 받으면 놀라고 무섭고 막 당황하고 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게 맞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사건이 시작하고 나서 조사를 처음 받고 나면은 그때 이제 많이 깨닫죠.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 피해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거기서부터 뭔가 꼬인다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경찰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안 믿어주기 시작해. 내가 혹시 이건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왜 조사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은 경찰이 내 편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아요. 실제로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요구한다고 모든 조사를 해줄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실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만의 조사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내가 조사를 해야지라고 그 방향을 다 잡아놓는데 밑도 끝도 없이 피해자를 막 조사해달라, 피해자 누구를 조사해달라. 그 무슨 수로 조사할 거야?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가해자도 아닌데 압수영장을 받아오거나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쳐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경찰이 내 말 안 들어준다 라고 이렇게 오해가 점점 더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은 현실 상황을 정말 제대로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완전 무결하고 무고한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빈 총에 맞아도 3년 재수없다라는 농담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소가 이미 들어간 이상 본인은 피의자예요.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인 거고, 그럼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는 순간 그게 결국에는 본인한테 정말 크게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거 읽어봤는데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고 요즘에는 1366에다 전화를 하면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아무 일 없었으면은 굳이 그런 데다가 전화를 했을까? 1366이라는 번호를 일반인들이 잘 알기가 어려워요.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번호가 있어 라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럼 네가 왜 찾아봤을까? 네가 진짜 피해를 당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은 진짜 몇 번을 해봤던 사람이고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적었구나.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 야, 이러면 생각보다 억울하게 당하는 남자 많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 경쟁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 진술하고 남자 진술 중에서 누구 말을 믿을 거지? 근데 어차피 성관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는 없어. 그러면 이제 이쪽 진술에 부합하거나 이쪽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들, 정황 자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1366에 전화했다는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뭔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얘기했었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모이기 시작하면 추가 점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져요. 남자는 뭐 했지? 근데 사실 남자는 할 게 없거든요. 여기에 갑자기 남자가 사과했어요. 그럼 무게추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남자 진술이 오히려 여자 진술보다 조금 더 맞다, 아니면은 뭐 진술 분석 조사라든지 뭐 거짓말 탐지 조사를 남자 측에서 오히려 강하게 요청하더라, 그러고 실제 진실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균형추를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황 증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남성 담그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너무 명확하게 이 정황 증거를 만들 수 있는 실제 방법들을 다 적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안다고 해도 대응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그 여자가 혼자 다 하는 건데 이걸 남자가 어떻게 대응할 거야?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남자 진술이 정말 한 끗이라도 삐끗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자 말대로 재판 가고 기소 의견을 올라가고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를 담그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나한테 유리한 정황 증거를 훨씬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내용은 진짜 나쁜 건 맞아요. 물론 이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거는 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거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안 그래도 성범죄는 여자한테 유리한 판국인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공유되고 그게 여성 커뮤니티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럼 현실적으로 남자들은 점점 더 불리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 일찍 선임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답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작위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고 내가 안 했다는 정황 증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그 여성과 내가 사건이 이후에도 잘 지내고 있었다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거를 모아놓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여자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었다는 CCTV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잠깐 논의로 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여자들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이건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자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발견은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유명하신 분이 흔히 말하는 여성 접대원이 나오는 술집에 갔다가 여성 접대원이 나오는 거고 거기는 흔히 말하는 2차도 가능한 술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차가 가능한 여성이 자기는 2차를 하고 싶지 않았었고 강제로 당했었다라고 해서 간으로 고소한 사례도 있고 그런 술집에 가면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좀 스킨십이라든지 뭐 만지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익스큐즈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제충으로 고소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왕왕 발생해요. 화력계라고 통칭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에서는 되게 좀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로 한몫을 챙기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고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들어요. 야 이걸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지. 물론 그 사람들도 사람을 봐가면서 가리긴 하죠. 왜냐면은 본인이 그걸로 해서 한 번 퇴직금 생각하고 받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할 수는 있는데 쟤랑은 뭔가만 하면은 이렇게 고소를 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술집에 가고 그 사람을 부르려고 하겠어요. 자기네들 같은 경우도 정말 특징적으로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 악랄하게 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매번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걸리면 진짜 악질적이긴 하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제가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질이 좋지 않은 여자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말을 할 때부터가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천박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 상대방을 예의를 지키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성적 대화를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특징적인 사건들에서 보면은 특이하게도 여성들이 남성의 를 되게 강하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성관계를 너무 잘한다든지 자기는 물이 많다든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소개팅 자리라든지 아니면 원나잇 자리에서도 잘 안 나오는 얘기들이 되게 쉽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남성을 꼬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진술이나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여자가 나한테 빠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무고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이 무고를 했다라는 거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원해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거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무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남자를 스스로 압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거나 뭐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을지언정 정말 자기가 직접 너 얼마 내? 안 그럼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하수에 해당해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어떤 여성이 자신이 너무나도 많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걸려요. 그럼 자기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자신이 직접 나서지를 않아요. 뒤에서 숨어서 해요. 마찬가지 이유로 법원에도 출석을 안 해요. 왜? 내 변호사님이 들어가서 다 듣고 올 건데 저기가 굳이 가가지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간단하게 얘기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거 한번 고소하고 조사받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나중에 그냥 다 일이 끝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님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다 통보가 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돼요. 나중에 합의할지 말지, 금액을 어떻게 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성범죄는 구속이 너무 쉬워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범죄는 구속도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은 전자발찌를 차거나 신상공개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취업 제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성범죄자가 유죄가 되면은 일단은 비자를 받을 때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민을 갈 때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할 때도 해외여행에 비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들 뭐 이런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공무원이나 뭐 군인이든 이런 거는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물론 결격 기간이라는 게 있긴 한데 실제로 범죄로 유죄가 등록이 된 사람은 못해요. 왜냐면 나중에 똑같은 점수가 왔어. 얘는 결격 기간은 끝났어. 얘는 아무것도 없어. 누구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든 전과를 안 남기려고 진행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성범죄자들은요, 택배 업무도 못해요. 원래는 아니었었는데 일반 여성이나 아동이나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직종들 있잖아요. 뭐 키즈 카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법으로 금지를 시켜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범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유죄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전과가 안 남게 하거나 혹은 무혐의를 받거나 하는 거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고를 한다는 전제로 간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취준생,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무직자들이 좀 많기는 해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하고, 그 개 중에는 좀 악질적이다 판단하면은 이게 혹시 화류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참 성범죄라는 거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되게 양상이 되게 다양하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직업을 가리지 않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랑 자기는 친분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합의하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간호사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을 고소한다든지, 특징적으로 직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무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좀 저희 회사 데이터상으로는 무직자가 좀 많았다라는 특징이 좀 있어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피해망상인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남자가 흔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버렸어, 나 뽀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분노 감정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고, 그다음에 뭔가 피해의식이 되게 강하고,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감히 나를 이렇게, 근데 뭐 여성으로서 복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공권력을 빌려가지고 고소를 하는 데는 또 이것만 한 게 없잖아요. 무고만 한 게. 또 재수가 좋으면 조금 더 많은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크죠. 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무고다라고 했었던 사건들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판단하는 진술들을 되게 많이 했던 걸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저러지? 이게 왜 기분이 나쁘지? 라는 진술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네, 안 해줍니다. 일단은 뭐 피해 여성이 실제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도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실제로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뭐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여자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다 서류로만 보기 때문에 그 서류에는 그 사람이 이상한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돼요. 잘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부르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시점은 증인신문 단계밖에 없고, 그때 모든 재판부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나보고 그때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이상한다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좀 과대망상이거나 아니면 뭐 피해의식이 강하네 라는 판단을 그 한두 시간을 보고 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날은 사건 얘기하기도 바쁘니까. 이거는 아까 무고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을 텐데, 저희 사무실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어요. 부담 7대3 정도? 돈이 요구하는 게 7,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만 특징적으로 그 3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낮고 약간의 피해의식이 되게 강하긴 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이 과장님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전형적으로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죠. 일단 그 사람은 돈이 되게 필요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고소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당했던 행동에 대해서 다 그걸 피해라고 생각하고 막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무고 가해자였던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여자가 조금 쎄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진짜 좀 성관계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성관계를 했다가 진짜 변호사 비용, 뭐 합의 비용,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수천만 원 깨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왕왕 발생하거든요. 여자애가 이상하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분명 알 거예요. 이 여자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성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현실적으로 인생이 되게 많이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본인이 진짜 평생을 준비했었던 꿈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에 꺾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욕정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자는 좀 잘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쎄하면 절대 만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쎄한 여성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이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성이 약간 호응을 하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되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튜디오 촬영분에서도 있는데 이 성욕이 강한 여성이라는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그런 여성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강하게 성적인 걸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좀 이따 2차를 가자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과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뭘 해줬다? 아니면은 내가 뭘 하는데 되게 잘한다. 어떤 성적인 밤에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마치 남자를 꼬시려는 듯이 막 얘기를 하고 네가 나한테 뭐만 조금만 잘 해주면 그리고 나한테 잘 대해주면 내가 언제든지 너한테 성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어. 성적인 보답을 해줄 수 있어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쎄한 거예요. 얘가 나한테 빠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의 얼굴이 잘생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건 분명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한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거나 과도하게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한테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남녀 갈라치기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유튜버들도 남자는 무조건 피해자고 또 여성은 가해자인 것처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 하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좋은 여자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대다수의 여성들은 좋은 여성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지 정말 평범하게 연인으로 만나서 좋은 감정으로 호감을 갖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되고 결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평생의 반려자가 되고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는 경우 물론 이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시면 좀 답이 없지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축이 만들어지고 정말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정신적인 주택이 하나 딱 생기는 느낌이에요.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 사람은 잠재적인 가해자야. 이 여자는 나를 돈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정말 좋은 이성들 많거든요. 제발 이상한 방식으로만 만나지 않으시면 돼요. 좋은 방식으로 만나서 그 사람을 좀 긴 시간 동안 알아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남녀 간에 이렇게 결혼하고 사귀고 하는 거는 요즘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꼭 하기를 바래요. 결혼하셔가지고 아이 낳으면은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자화자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수사 과정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바뀐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피해자의 진술만큼 피고인의 진술 혹은 피의자의 진술도 잘 살펴봐라 라고 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진술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정황 증거가 없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사에 대한 대응과 방식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면 흔히 말하는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포진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막 이런 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대응이 가능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회사들보다는 아무래도 경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퍼센테이지율이 좀 더 높지 않은가? 라고 저희는 자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특이한 게 얼굴을 공개한 상태에서 자신이 감사의 의사로 성공 사례를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무실들은 막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저희는 얼굴을 까고 해주세요. 그만큼 저희랑 신뢰관계가 돈독하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를 믿고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총력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수사 단계와 거의 동등한 무기로 싸워주는 회사다. 그게 차별성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